그 가장 흔한 원인, 특히 어른들한테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골든타임이 없어요. 60%가 병원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이 1시간에 1%씩 사망률이 올라가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류상환입니다. 대동맥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리고 중앙에 어떻게 흉부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짜잖아요. 그 피를 짜는데 그 피가 나오는 통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흉부 쪽을 돌아가지고 복부 쪽까지 쭉 내려오고요. 그 복부 쪽 배꼽 바로 아래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저희가 보통 대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동맥에서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다 분지가 돼서 나와서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조직에다가 피를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게 대동맥이고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대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만드는 그런 동맥이죠. 그 동맥은 이제 심장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인데 이 관상동맥도 대동맥에서 나오는 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심장에서 피를 짜면 첫 번째로 심장이 스스로가 피를 받습니다. 그 통로가 관상동맥이죠. 그래서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나오게 되고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같은 동맥이니까 원인은 똑같습니다. 동맥에 때가 끼는 동맥경화증인데 이게 약간의 양상이 달라요. 동맥경화증이 생겨가지고 관상동맥은 좁아져서 병이 생기는 거고 대동맥은 혈관이 늘어나면서 찢어지거나 터지는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의 원인은 같지만 형태가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가장 흔한 원인, 특히 어른들한테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동맥의 벽이 손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대동맥은 높은 압력의 혈압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혈압 때문에 동맥벽이 얇아지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다 보면은 풍선이 팡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생기는 대동맥류, 대동맥이 늘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박리증이나 파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다른 뭐 말판 증후군이라고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많거든요. 키도 크시고 손가락이 엄청 길죠. 그런 경우가 말판 신드롬이라는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동맥 박리증이 많이 생겨요. 농구 출신의 가족들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유전적인 질환도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또는 무슨 뭐 면역학적 질환 또는 무슨 염증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한 80% 이상은 대부분의 대동맥 질환은 동맥경화증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대동맥류는 이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거죠. 사실 대동맥류 자체는 증상도 없고 그것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죠. 근데 대동맥류가 대동맥 박리증이나 대동맥 파열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동맥류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동맥 질환의 많은 부분은 대동맥 박리증이나 대동맥 파열이 생각이 납니다. 생으로 발생을 합니다. 뭐 사실 대동맥 파열은 대동맥이 찢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터져버리면 피가 완전히 다 밖으로 새버리는 거라 거의 5분 안에 환자분이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대동맥 질환 중에서 합병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대동맥 박리증인데 대동맥 박리증은 40%가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고 미국의 통계인데 60%가 병원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이 1시간에 1%씩 사망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시간이 늦으면은 그만큼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동맥 박리증이 생기면 피가 예를 들어서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살아 있어도 심장으로 피가 안 가면 심장이 썩어버릴 거고 머리로 안 갈 거면 머리가 썩어서 중풍이 올 거고 만약에 간으로 피가 안 가면 간이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해서 얼른 하더라도 나중에 간이 썩은 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골든타임이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만큼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대동맥 박리증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타임인 거죠. 대동맥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히 흉부, 가슴 쪽에 있는 대동맥류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는 한 분도 있죠. 제 환자 중에 한 4년 전에 원인도 없이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목이 막 쉬면 우리 보통 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이비인후과, 그다음 내과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그러더니 조금 나아졌다가 또 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 하도 안 나으니까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호흡기내과에 왔었는데 그래서 CT를 찍었겠죠. CT를 찍었더니 대동맥에 동맥류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동맥류가 왜 이런 일을 만드느냐? 흉부 쪽에 있는 동맥류 중에서 대동맥궁이라고 그래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나오는 부위가 있는데 그쪽 밑으로 해가지고 성대로 가는 신경이 그쪽을 지나가요. 그 대동맥류가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류가 커지면서 그 성대를 누르니까 성대 마비가 온 거예요. 한쪽이 성대 마비가 오니까 목이 쉬는 거죠. 다행히 그분은 터지기 전에 일단은 오셔가지고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가 됐고, 이 대동맥류는 3cm인데 9cm까지 커진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부 쪽은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지만 복부 쪽은 또 의외로 쉬워요. 복부 쪽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복부 쪽에 배꼽 쪽을 만지면 퉁퉁 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아주 그 빼빼하시고 지방이 없으신 분들 아니고는 사실 만져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맥이 저 뒤쪽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만져보면은 이렇게 퉁퉁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보통은 대동맥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동맥류의 한 70%는 흉부 쪽이 아니라 복부 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부 쪽에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누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배 만져보다가 뭐가 뛴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똥배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만져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검진이 대부분이 혈관검진은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혈관검진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새 이제 들어오면 뭐 폐암 뭐 검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CT 찍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CT를 찍는 것이 보통은 조영제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CT를 찍죠. 보통은. 그래서 찍는데 혈관은 보통 조영제를 써야지 혈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를 우리가 폐만 보게 되죠. 폐만. 그럼 폐만 딱 보면 정상처럼 보이거든요. 폐만 보고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폐암 검진하기 위해서 찍은 CT에 석회화라 그래서 혈관에 돌덩이가 많이 끼어있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검사를 해보면 혈관 질환이 꽤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일반 그 검진 받으신 분들한테 항상 좀 강조 드리는 것은 이렇게 CT를 찍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다 바쁘고 힘들고 자기가 봐야 될 것만 봐야 되니까 보통 잘 안 보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혈관은 괜찮아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래도 한 번은 눈길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길을 주면 거기서 만약에 무슨 석회화나 이런 것들 정말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되면 의사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큰 병원 가보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혈관 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때 혈관 검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처음 진단을 받고 나시면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CT를 찍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 5.5cm, 5cm라는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얼마나 빨리 크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cm 이상 큰다거나 6개월에 0.5cm 이상 커진다거나 모양이 변한다거나 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건 보험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있다가 체크를 한번 하고요. 6개월 뒤에도 큰 변화 없으시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보통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수술하는 방법. 인조혈관을 넣는 수술은 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대동맥 부위에 접근을 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그걸 갖다 인조혈관을 갖다 이용해서 양쪽을 이어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거기다 스텐트를 넣는, 대동맥에다 스텐트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스텐트를 넣는 방법은 이제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 동맥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딱 까는 거죠. 헝겊으로 쌓여 있는 스텐트가 이제 피가 바깥으로 안 흘러가니까 이제 그 원래 통로로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대동맥 같은 경우에 대동맥 박리증이나 대동맥류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까지는 보험 인정이라든가 환자의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심장에서 멀어지는 하행 흉부 대동맥이나 아니면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가장 먼저 치료가 수술보다는 시술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은 예를 들어서 수술 방법이나 수술의 어떤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부위라든가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유급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고혈압약 안 들으신 분들. 다 아주 멋지게 사시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시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아요. 보통 30,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들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 이게 뭐 나 진단이 약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음에는 처방 받아갖고 오는데 한두 번 먹다가 이제 술 며칠 끊으면 혈압이 정상이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활도 다시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시면서 고혈압약을 먹으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고혈압 안 먹다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뭐 내가 생활 습관 좀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혈압이랑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겨서 변비가 생긴데 힘을 주다가도 대동맥 박리증이 생기고, 환자분들 대부분이 욱하는 성격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욱하다가 생겨요. 욱하다가 생기는 거고, 제가 보면 가장 큰 것은 일단 고혈압, 그다음에 담배, 흡연하시는 분.
담배는 마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환자들을 보면은 그 담배를 갖다가 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혈관에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요거 뭐 대동맥뿐만 아니라 뭐 뇌혈관,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우리 관상동맥 혈관도 다 담배가 큰 영향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뭘 해도 담배를 갖다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뇌혈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기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으시면 꼭 정기적인 검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가족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혈관에 대한 검진을 갖다가 꼭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라톤 시즌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내내 운동 안 하시다가 마라톤 대회 하면 갑자기 신청부터 해요. 부런 분들 무섭습니다. 특히 40대. 우리나라에서 동맥경화증이 10대부터 발달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외국에서 그 10대 아이들 부검을 해가지고 혈관을 검사를 했더니 10대 아이들 중에서도 동맥경화증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동맥경화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잘 관리를 하면 그것도 좀 없어진다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대부터 관리를 쭉 안 하고 이렇게 쭉 진행된 동맥경화증이 결국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합병증을 만드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0대에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쭉 진행돼 오던 병이 이제 합병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보면은 한 30대까지는 나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40대가 되면은 좀 몸이 좀 안 좋아, 눈도 안 좋아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시기에 딱 이제 달리기 하죠.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조 드리는 것은 몸에다가 이 주사를 놔가지고 조영수를 쌌다는 검사들을 전부 CT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머리부터 그래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갖다 CT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심장 뭔가 증상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좀 있으시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 찾아가셔가지고 CT 찍어가지고 혈관 검사 한번 해보세요. 관상동맥도 다 찍을 수 있고 대동맥도 다 찍을 수 있고 뇌혈관도 다 찍을 수 있고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피 검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보시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몸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조정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금연, 점째 금연, 두 번째 쌀밥 먹지 말기, 그다음에 밀, 그다음에 쌀, 떡, 빵.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쌀밥을 갖다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이 혈관에 그 당을 많이 올리게 되고 혈당 올리는 것이 굉장히 혈관에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주, 술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술 이야기.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유하는 술의 권장량이 있어요. 딱 2잔, 하루에 2잔. 사실 2잔 먹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결국 혈관에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식생활. 달고 맛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당을 많이 올리게 되고 이건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자제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뭐 심장 수술 받고 막 혈관 수술 받은 분들이 무서워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동맥경화증을 갖다가 좀 더 늦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동들을 갖다가 저희가 권유를 해드릴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막 축구를 한다거나 막 남들하고 싸우면 레슬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저희가 그냥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그다음에 안정성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연령에 따라서라든가 환자의 어떤 체력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맞춤형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